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요즘 우리 국내 정치나 경제가 상당히 어수선하죠.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스스로가 이 경제 위기에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됐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은 글로벌 경제 현황과 국내 경제 현황을 잘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에 둘러싼 논란과 진실에 대한 이런 이제 의문점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의 국빈으로 초대된 이 문 대통령의 평가가 이 여론이나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 상당히 호불호가 지금 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그 진실의 현황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 현 실정을 한번 그대로 이야기해보자면,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기대했던 만큼의 그렇게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슈죠.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사드입니다. 이 사드에 준하는 히든 카드를 중국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요, 중국의 외교는 그저 허울뿐인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굳이 이 사드 철회만큼의 카드를 이야기하자면 삼노 정책이 있죠. 이 삼노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 사드 문제를 중국과 더욱더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9월에 그것도 야밤중에 사드를 추가 배치 무려 4기나 감행했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뭐라고 약조했습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재의논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사드를 야밤에 그것도 반강제적인 절차로 배치했다는 거, 이거 솔직히 비난받아도 마땅할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러한 거짓말은 해서는 아예 안 되는 거였단 이야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해버리면 쓰나. 그리고 현재는 이런 국내 사드 배치 갈등으로 결국 중국이 한국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왜냐면 중국 새끼들은 한국을 자기들 속국으로 보고 있어요. 미친 새끼들이 무슨 한국이 자기들 속국이야. 역사적으로 좀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나라가 따로 국경이 정해졌고 사선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개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엄연히 그 나라의 문화와 국색이 다른데 속국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아무리 중국 가서 꿀바른 소리를 토해내 봐야 씨알도 안 먹힌다는 이야기고, 한국과 중국의 외교 갈등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사드 철회밖에 없어요. 사드. 아니면 사드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카드를 들고 가든지. 외교도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줄 게 있어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문 대통령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가지고 대문 두드리는데 누가 밥을 줍니까? 그것도 꼴보기 싫은 짓 해놓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한국이 외교를 가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사드 철회할 거냐, 만약에 할 거면 언제쯤 할 거냐, 이걸 어떻게 문 대통령이 결정하겠어요. 현재 문 대통령은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그냥 중국 간 거예요. 그냥 이유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취임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만큼의 뭐라도 좀 보여줘야 돼. 그래야 자기 위신이 쓴단 말이죠. 현재 중국과 한국의 국빈 방문에 대해서 막 국뽕을 하는 거 참 많던데 그냥 수박 거달기다. 그냥 정치적인 쇼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자리 대통령 자리만 앉으면 모두가 다 이렇게 변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실은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좀 거짓되고 과장된 언론 플레이 좀 그만하고 좀 더 진실된 여론을 가지고 국민들의 귀와 눈이 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입장에선. 아니, 좋은 건 좋은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독 한국만 이 사드 배치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과 같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사드 갈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인도, 그리고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사드의 원흉 미국이죠. 이 나라 중에 특히 인도는요, 중국과 매우 경제적인 경쟁 상대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수록 인도의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기득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특히 인도는요, 미국의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증거로 손정의 후계자 아로라 어디 출신입니까? 인도 출신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도의 인심을 잡기 위해서 선택한 후계 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아로라는 중간에 소프트뱅크를 떠나긴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손정희는 계속해서 인도를 공략하고 있다. 즉 인도의 성장성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으로 구글과 MS 역시 걸출한 인도 CEO를 계속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흐름만 보더라도 제2의 중국이라는 12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는 이미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경제적 이윤을 약속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드로 중국 좀 압박 좀 해주고 자기 경쟁 상대 성장하지 못하게 눌러주기만 하면 거기에 따른 이윤 투자를 인도에 주겠다라는데, 인도 입장에서야 뭐 아쉬울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더 신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인도가 특히 적극적으로 이 사드 배치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뭐 이런 거죠. 솔직히 사드가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제를 압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수출의 활로를 만드는 인근 국가까지 줘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중국이 경제적으로 완벽히 고립될 것이다. 이게 팩트인 거죠. 그래서 그 완벽한 히든 카드를 트럼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카드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북핵 리스트입니다. 이 카드 한번 휘두르면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경제 전체가 그냥 흔들흔들거립니다. 당연히 가장 크게 그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중국이게 되겠죠. 중국. 지금 어떻게 조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형제의 난. 중국이 형이고 동생이 북한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형을 졸라 갈고요. 어떻게 갈고죠? 북한 형인 중국인 네가 단속해라, 그렇게 지금 갈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싫다, 무덤덤하게 이 대처를 하면 바로 어떤 카드를 꺼냅니까? 그렇죠? 니네들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우리의 지적재산권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뭐 북한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 경제를 저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박으로 자꾸 눌러버리는 거죠. 이러한 흐름만 보더라도 중국과 한국 같은 아시아 그룹들은요, 전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돈으로 조지면 그냥 알아서 긴다니까. 반면에 중동 국가들은요, 석유의 매장량으로 인해서 경제적 압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지 눌러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지, 거의. 그러니까 이때는 석유의 가격을 완전히 폭락시키든지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든지, 그래야 달러가 마를 거 아닙니까, 중동에서. 근데 이미 첫 번째 카드 석유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건 이미 썼어요. 근데 그걸 더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매번 중동에서 심심하면 전쟁이 터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고요. 만약에 미국이
이 중동의 전쟁이라는 매를 안 들면요, 중동에 있는 좋은 자원들을 빼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주력으로 먹고 사는 그 수출이 뭡니까? 무기잖아요. 무기의 처분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석유 인프라 시장도 선점해야 이 국방력, 특히 석유를 떼서 갈 수 있는 이런 모든 무기들, 그 다음에 차량들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동은요, 미국을 살찌우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들이.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정립해서요, 이 북한 리스크가 IMF에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아시아 경제 전체 리스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북한 리스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바로 아시아 경제 리스크를 만들기 위한 방책으로 남북 전쟁 고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압박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경제를 돌릴 수 있다. 뭐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즉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겠다 라고 이 선언을 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잡고요, 이 비트코인과 금 보유량에 관심을 갖게 됐고, 중국은 한국을 이용해서 저 쓰레기 같은 코인 사기극을 지금까지 펼쳤던 거 아닙니까? 물론 더 넓게 보자면 당연히 그 뒤에 미국이 저렇게 만들었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서 달러 가치 하락을 동시에 유도하면 중국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위안화를 국제통화 같은 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개발락을 했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유럽에서도 저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고립되어 버린 중국에서 유일하게 유동자금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가치가, 방법이 바로 비트코인과 금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을 막 상당히 보유하게 되면 이 위안화가 근본위 제도에 의해서 국제통화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중국 돈을 아무도 안 받아줘. 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인정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진짜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중국보다 훨씬 많은 금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의 흐름만 보더라도요, 중국을 고의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금을 보유하게 만들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 경제 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러시아와 중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리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때문입니다. 예? 그거 누가 현재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IBM이 적극적으로 지금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미 미국은요, 이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기 전부터 유튜브 같은 동영상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정보를 퍼뜨렸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아메로 화폐입니다. 이 아메로 화폐가 미국이 중국에게 달러 대신 보상을 했던 새로운 화폐다. 뭐 하여튼 이러한 흐름으로 이 막 어떤 얼굴도 모르는 새끼가 막 떠벌렸다고. 그런데 이 아메로 화폐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비트코인 열풍은요, 이미 계획된 포지션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이 계획된 포지션에서 비트코인의 광풍에 완전히 녹아들어 버린 거지.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채굴 했죠. 중국에서 미친 듯이 비트코인 채굴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가장 많이 채굴 했고, 중국 정부조차도 막 참여해서 채굴을 했던 비트코인을 이제 뒤늦게 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죠. 왜? 지들이 보더라도 이거 상당히 구린내 난 돈이거든. 그러나
그러한 발표를 했을 시점에 이미 윙클보스 형제들의 계획으로 선물 옵션 투자 시장으로 코인은 점점 변질해 가고 있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중국 정부가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든 말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코인을 채굴하게 될 거고요. 투자자들은 이제는 코인을 주식시장처럼 이 선물 옵션을 통해서 발을 빼지 못하게 이미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중국을 이용해서요, 블록체인 시스템을 완성시킨 거나 다름없어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중국의 현 상황이고, 트럼프는 이러한 흐름을 이미 간파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을 북한을 이용해서 쥐고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이 급소, 불알이 어디냐면요, 바로 북한이 된다는 거예요. 북한. 참 중국 같으면 불알을 자를 수도 없고, 있으면은 계속 귀찮게 하고 쓸데도 없는 게 미치는 거지. 불알을 쓸데가 없다고 자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라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한테까지 결국 압박을 걸어서 강매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무서운 새끼야. 뭐 이런 전투적인 새끼가 있는지 난 솔직히 보면 볼수록 놀랍다니까요. 와, 진짜 이게 깡인지 아니면 어거지인지 솔직히 구분이 안 가, 구분이. 와, 이렇게도 외교가 된다라는 거를 여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새끼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보면요, TPP 탈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파리기후 변화 협정 탈퇴, 다음에 멕시코 장벽 설치, 또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다카제 폐지 등이 있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바로 미국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제조업을 통해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실업률은 자연스럽게 안정화되게 될 것이고, 노동자들은 기업에서 노동 수익을 통해 미국의 내수 시장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따른 어떤 이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그냥 온리 아메리카예요. 과거 오바마 정권 같은 경우는 위 아더 아메리카였다라고 하는데, 트럼프는요, 그냥 온리 아메리카, 그냥 온리 미국이라니까. 다른 나라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트럼프는 지금 제가 방송에 하나 잘린 게 있는데, 그 유대 계획에 대해서 진행 중이다. 그거를 제가 거의 초창기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욕을 존나게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왜 그런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과 싸운다. 무슨 유대인과 싸웁니까, 트럼프가. 아니, 몇 번을 이야기해, 내가 방송하면서도. 트럼프는요, 철저하게 유대인을 옹호하는 사람이고 친유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성향이 바로 트럼프의 글로벌 외교적 현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대표적인 예로 요즘 한참 이슈가 됐던 거, 제가 방송을 했던 것도 예루살렘 수도 이전, 그 다음에 한국의 북핵 리스크. 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쟁으로 세계를 긴장된 여론을 만들고 조성을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뭐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무기 팔아먹은 무기. 트럼프는 이 여론을 이용해가지고 무기를 팔아서 달러를 걷어들이는데 더 관심이 있다니까. 예루살렘 수도 이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트럼프 스캔들은 솔직히 하나의 그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 예루살렘 수도 이전의 카드는요, 트럼프에게는 쪼코급의 히든 카드다. 아니, 발음도 안 나네. 조커급의 조커인가? 하여튼 히든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근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트럼프는요, 예루살렘 수도 이전을 통해서 중동의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종교적 갈등이죠. 이 종교적 갈등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요, 본질적으로 한 뿌리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로 유일신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이 종파가 세 개로 분할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요, 모두 이 아브라함들을 자기들의 종교에서 최고의 조상으로 섬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일신을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이전은요, 클린턴, 부시, 오바마 대통령 공화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부 실현시키지 못했죠. 이유는 이 종교의 갈등이 바로 형제난을 만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식구들이 땅 가르기 하는 것을 외부인들이 왈가불가할 명분이 없다, 뭐 이런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만약 그렇게 따지면 예루살렘은 누구의 수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세 종파에 다 수도야. 왜? 한 뿌리니까. 그리고 보통 유대교와 기독교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준 율법을 지키고 선행만 하면 구원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역시도 유대교와 마찬가지의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반면에 유대교, 이슬람교는요, 예수는 다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분들은 유대교와 같은 종파라고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유대교 오히려 기독교를요,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유대교는. 그리고 오히려 유대교는 이슬람교와 더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자는 거고,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는요, 오직 자신의 민족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떠들고 있는 새끼들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어. 쥐들이 뭔데 쥐들만 구원 받고 안 받고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트럼프는요, 예루살렘 수도 이전으로 종파의 갈등을 만들고요, 이 전쟁을 통한 무기 조달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이득이고요. 두 번째로 1대1로, 즉 중국과 러시아가 유럽을 잇는 육로길과 해양지로의 착공 계획을 이 중동의 종파 갈등으로 인해서 무기한적 차질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카드의 영향으로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금 경제적 고립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이외에도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 지지 세력과 기독교 종파들을 더욱 강력하게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력을 트럼프는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힘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즉 트럼프의 정치적인 쇼를 더욱 강력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트럼프가요, 대통령을 연임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러나 이 트럼프가 지금 휘두르고 있는 조커 카드는요, 양날의 검이다. 무시무시한 부작용 역시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예루살렘의 수도 이전을 감행하지 못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려고 했던 유대 세력과 기독교 세력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요. 중동의 갈등 역시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그럼 무기 팔기도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가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 한 장으로 트럼프가 잘못 카드를 활용하게 되면 명예도 잃고 힘도 잃고 돈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는요, 자신의 모든 걸 베팅하더라도 결국 예루살렘 이전을 추진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카드는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카드야. 지면 안 돼.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혼자서라도 밀고 갈 거라는 거지. 최근에 보니까 대다수의 나라들이 예루살렘 결의안 표결을 했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체면상의 허식일 뿐이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트럼프가 이 예루살렘 결의안을 통해서 이 여론을 매끄럽게 넘어가려고 하려는 술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풀린 거지. 어쨌든 뭐 이 표결이 어떻게 나왔든 절대로 트럼프를 막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수도 이전을 감행할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동에서의 전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국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압박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쇼맨십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손정희는요, 최근에 한국을 일본보다 더 중요한 물류적 요충지로 생각을 하고 쿠팡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또 물류의 활발한 거래 시스템을 위해서 손정희는 카카오도 우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길이 국내 규모의 푸드 공장을 설립하고 하림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에 몬산토 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국은 앞으로 동북아의 중요한 물류 요충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물류 요충지를 전쟁을 통해서 다 부셔버린다고요? 아니 왜 이런 4차 혁명 물류 시스템이 최적화된 나라를 왜 깨부십니까? 예? 이거 가지고 이용해야지. 아니 난 도대체 전쟁 난다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 뭐 추석 때 전쟁이 나네. 이런 유언비어를 왜 퍼뜨리는 거야 도대체. 다음으로 법인세도 한마디 할게요. 미국 뉴스에서 보면 트럼프가 법인세를 33%에서 최대 20%까지 감면해주겠다. 그래서 기업을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겠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반대로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탈기업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여론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율을 볼 때요, 법인세만 덜컥 보시면 안 돼요. 명목세율을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효세율을 봐야 돼요. 명목세율은 말 그대로 그냥 최대 기준치로 정해놓은 그냥 하나의 그 법적 세율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내는 실제로 내는 세율, 즉 실효세율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우리나라 현재 지금 12에서 16%밖에 안 됩니다. 뭐 다 내지도 않으면서 무슨 법인세 탈기업 탈행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만약에 법인세 조금 올렸다고 타국으로 뭐 사업을 투자하네, 국외에서 탈기업 하겠네, 뭐 이지랄 할 거면 그런 기업 필요도 없어요. 그게 무슨 국민을 위한 기업이야. 그냥 지들 배때기 쳐 부르려고 너희 새끼들 이용하는 수단으로밖에 안 본다는 말이잖아요. 예? 아베노믹스, 즉 일본처럼 경기 부양한다고 최 씨가 한국에 돈을 막 뿌렸지 않습니까? 그냥 뿌렸어요? 그거 다 빚이잖아요, 빚.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업보다 가게가 훨씬 더 많은 지금 빚을 지게 된 거 아닙니까? 현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시켜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화폐를 찍어야지, 왜? 왜 부자들 눈치 보다가, 부동산 가격이나 대신 이빠이 거품이나 만들자. 이런 개쓰레기 정책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은, 다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 이게 지금 나라를,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 해야 될 짓거리야, 이게? 어쨌든 이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은요, 기업보다 더 높은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요, 부동산에 돈이 묶여서 더 이상 이제 내수 시장, 내수 경제 쓸 돈이 없어. 이러니 무슨 한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국은 단순히 법인세만 가지고 뭐 기업의 생태계가 이러네 저러네 운운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기업의 중범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죄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내부거래, 세금 횡령,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거 전부 배임죄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만일 이 같은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요, 최하 수십 년에서 최고 수백 년까지 죄를 물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중범죄라니까요. 한국이요? 한국 집행유예 하나 더 있네. 과징금 끝.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4위에 선정을 해줬나 봅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감옥 안 가.
휠체어 휠체어부터 갖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 타고 오면. 어떤 새끼는 휠체어가 아니고 침대에 누워서 누워서 오는 놈도 있고. 아이고, 잘한 짓거리야. 그런 거 보면서도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참 세상에 사람들 참 다양하다라는 걸 솔직히 느낍니다. 에? 어떻게 그런 모습을 좋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 법인세 뜯고 부자들 돈 뜯어서 한국 자금 경색을 좀 해결해 보자. 뭐 사실 이 정도 가지고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냥 엄발에 오줌이라도 누워보자. 뭐 이런 심정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자금이 계속 기업으로 쏠리는 현상을, 그러니까 유보금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현상을 지켜만 본다면 진짜 한국의 내수 시장이, 그러니까 경제가 멈춰버리는 위험이 진짜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은요, 해외로 퍼져 있던 많은 달러들이 다시 미국으로 회수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우선 자국에서 투자를 꺼려했던 기러기 기업들이 다시 미국에 돌아올 것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업들 역시 미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타 국가들의 탈달러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레이건 정부 때보다도 더 과감하고 압도적인 세금 혜택은 결국 트럼프 정부의 매우 심각한 자금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결국 세금이라는 게 정부에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필수적인 돈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세수가 잘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정부의 돈이 모자라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양극화의 심화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은요, 거의가 다 부유층에게 직접적이고 압도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낙수 효과가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 나라 지킨다고 고생하는 건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인정해 줍시다. 그리고 트럼프를 도와 이 달러의 회수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페드,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무분별하게 이 달러를 찍어서 남용했던 부작용으로 주식과 자산 시장의 과도한 상승과 거품을 이 미국 연방제도는 지금 우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표명을 하고 있고요. 더 핵심적인 것으로 이 갑작스러운 경기 과열로 인한 단기 금리 폭등을 막기 위한 급진적인 조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패드가 이렇게 채권을 팔고 달러를 양적 축소의 명분으로 걷어들이면 달러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결국 이러한 패드의 조치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앞으로 금리의 상승이 서서히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일종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당연히 한국 역시 이 연준의 금리 상승의 덫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글로벌적인 현상을 조목조목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런 글로벌 현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현 경제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해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게 된 거고요. 트럼프의 세금 감면을 통한 내수시장 양성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미국에 달러를 들고 와서 미국에 투자를 시작하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강성 외교를 통해 무기나 에너지 자원을 계속 강매를 추진할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달러를 미국으로 마구 흡수해 옵니다. 여기에 패드가 금리와 자산 거품의 예방 이후로 채권을 달러로 교환하게 되면 달러가 더욱더 미국으로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귀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모든 달러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즉 세계 달러가 귀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버냉키와 옐런이 마구 뿌려냈던 달러를 다시 회수하는 일종의 양적 축소 정책을 우리도 모르게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강달러 시대가 온다란 이야기죠. 강달러. 강달러라는 게 뭡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가치 있는 달러를 서로 가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달러의 가치에 따른 금리가 상승하게 되겠죠. 지금 사람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금리 말이에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저금리입니다. 제로금리 이런 거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오랫동안 글로벌 경제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원래 금리가 두 자리 숫자였다라는 걸 사람들이 망각하고 막 돈을 막 빌려버렸다는 거지. 결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요, 금리도 올라가게 될 거고, 반면에 한국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겠죠. 누가 가치 없는 돈에 투자합니까? 금융 투자자들 역시 원화를 팔고 달러를 보유하게 될 거고요. 미국 경제에 새로운 활성력이 있는 경제에 투자하려고 지랄들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환 보유액이 강달러에 의해서 조금씩 감소하게 됩니다. 왜? 미국으로 투자를 하니까 달러를 찾아서.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달러를 가만히 두고 빼앗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외환 유출을 방어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한국 역시도 금리를 미국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 골 까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가 아주 골 아픈 현상이 생겨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대출금리 역시도 상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한국의 가계부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 한국이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로 치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다 부동산 거품으로 올라간 빚더미입니다.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의 거품을 꺼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시대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부동산의 버블 폭탄이 터지기 전에 미리 꺼트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긴 해요. 그러나 과거 박근혜 정권이 사람들에게 과도한 대출을 권하고 그 부동산을 구매했던 사람들한테는 거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제 입장에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버블 폭탄이 훨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건 인정해야죠. 아, 어쩝니까? 빚 많이 땡겼으면 그만큼 벌 받아야죠. 이번 사태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동산 여파를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아파트를 구매했던 사람보다 자영업자들의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대출을 받고 자영업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정말 거의 지옥을 맛보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갑자기 금리가 폭등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고요. 다행히 소규모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혹은 월급으로서 빚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금리의 충격에 직접적으로 타격받기 이전에 뭐 점진적으로 서서히 상환을 해버리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바젤3로 금리 폭탄으로 잔뜩 겁을 주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금리 폭탄 없어요. 연준 정책을 보세요. 연준의 정책. 서서히 금리가 올라갈 뿐 갑작스러운 금리 폭탄은 없어요. 내년에도 0.25%씩 3번을 올린다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3%, 4%, 뭐 6% 올리겠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금리 폭탄이 왜 터져? 거품이 서서히 커지고 있는 거지 갑자기 훅 커져서 빵 터지는 게 아니라고. 제 말 못 믿으시겠으면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의 펀더멘탈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업 유보금과 금융과의 영업이익이
겁나게 많습니다. 과거 IMF와 같은 현상 절대 안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금융권은요, 바젤3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물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입게 되겠죠. 한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 이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고 비싼 달러 시세로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그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되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뭐 삼성이나 LG, SK 뭐 등등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결국 이것은 빈부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수 있는 현상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대기업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고요. 서민들은 더욱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도 제조 부활을 외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로봇이 없으면 공장에 안 들어가는 상황으로 지금 미국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러한 산업의 변화가 이제 조만간 한국에서 그것도 검은 자본가들의 손에 의해 불어닥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명확히 알고 처신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고담 시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욕심이 나고 배가 고파도 절대 빛을 끌어오지 말 것. 두 번째, 부동산이나 주식, 기타 갭 투자에 절대 과감히 투자하지 말 것. 세 번째, 더럽고 잘릴까봐 눈치 보여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급여 생활자가 가장 현명한 처세라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 가게, 내 사업장을 부러워하지 마라. 즉, 자영업 사업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지켜주셔도 한국의 고담 시티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 방송에서도 꾸준히 이야기했던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을 뭐라 그랬습니까? 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자기들이 떠벌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영향을 받고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수록 비트코인의 투자는 더욱더 신중히 진행하여야 한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이 바쁘고 제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늘 방송을 만드는데 시간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점 늘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